네, 북한이 오늘 태양절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고 신형 무기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국제사회 계속된 압박에도 도발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네, 이 시간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태양절을 맞아서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는데 일단 오늘 신형 ICBM도 공개가 됐고 많은 전략 무기들이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특히 이제 이번 열병식은 과거 열병식과 달리 어떻게 보면 재래식 무기, 특히 이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장사정포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 좀 비중이 적어졌고요. 예. 반면에 이제 SLBM이라든가 그야말로 북한이 그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신형 그런 탄도미사일들이 주류를 이뤘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열병식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기들이 나왔을 때 거의 마지막 부분, 그 피날레 부분에 이런 신형 ICBM을 공개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신형 ICBM들을 개발하고 있다. 혹은 가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북한은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네.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무기를 공개한 점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퍼레이드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흔한 일이죠. 특히 이제 공산주의 국가나 우리가 또 개발도상국도 우리도 국군의 날 이런 걸 했습니다만은 예. 자기들의 이제 힘을 과시함으로써 이제 상대방한테 함부로 이제 행동하지 마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도 이제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게 예. 가장 큰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게 좀 이제 5.25 특수부대라든지 또 화생방 부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화생방의 제독 그 부대를 이렇게 과시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어떤 공격적인 부대라면 사실은 이제 이번 시리아에서도 살인가스가 이제 사용됐습니다만은 북한은 예를 들어서 탄저탄이라든지 그다음에 VX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이 화학 무기를 5천 톤 정도 갖고 있거든요. 예. 특수부대는 지난해 11월에 김정은이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로 말하는 참수작전 그런 청와대에 대한 습격을 얘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특수부대를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경향 또 이 특수부대가 있다 하는 걸 좀 과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무기를 공개를 했고 미사일에 아까 중점을 뒀다고 하셨고 또 화생방 부대까지 공개를 한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 그리고 또 주변국들이 이에 대응할 전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오늘 열병식을 보면은 사실상 이제 포커스를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그다음에 한반도 주변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라던가 아니면 괌이라던가 이런 것을 노리는 무기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에 ICBM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대선 전국인데 예. 그래서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겠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이게 문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이 그야말로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면은 사실상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군이라던가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해도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에 맞는 준비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겠지만은 현 상황이 갈수록 우리의 선을 떠나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오늘 공개된 무기들이 미국까지 겨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네.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은 이 한반도를 비롯해서 그 주변국들의 대북 정책을 세우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미국을 공격하는 무기니까 예. 북한이 지금 미국하고의 대결을 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북한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하고의 대결을 시도할 수는 없죠. 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얘기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을 할 때 미국이 지원하지 마라. 만약에 지원을 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우리 한국은 공격 안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북한이 지금 다양한 그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쏘면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까? 예. 이걸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 무기 능력을 끌어올린다면 국제사회에서도 점차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더더욱 그런 무기들의 능력에 대해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예, 그럼 이제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예. 본토가 과연 공격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예.
사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미국도 미국의 안전이 더 중요하고요. 네. 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뭐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게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가졌을 경우에도 과연 미국이 동맹 공약을 그대로 이행한다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지만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대비 이걸 좀 더 해야 되고 그냥 무기를 그냥 한 번 또 과시했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우리는 좀 더 지금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예. 하는 것을 좀 이제 자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에서는 연일 강경 메시지를 좀 내놓고 있고 오늘도 열병식에서 최룡해 부위원장이 핵전쟁 얘기까지 거론을 하면서 좀 긴장감이 많이 고조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특히 최근의 그런 군사 행동들을 보면은 오바마 행정부와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선택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신중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꼭 써야 될 때는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한 두세 차례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의 군사 행동의 거의 그 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봤을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이 공격받을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강경을 발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물론 드러내놓고 싶지 않지만은 자신들의 약점을 계속 얘기하면서 하지 말라라는 신호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 최룡해가 연설을 한 걸 두고 뭐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주석단 보니까 최룡해를 비롯해서 황병서, 박봉주 등이 김정은 곁에 서 있었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요. 김원훈 국가보위상이 약간은 좀 수척해진 모습으로 등장한 부분 그리고 리설주 같은 경우는 오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해석을 부탁드릴게요. 뭐 이설주 같은 부분이야 뭐 예. 저 안 사람이니까 사실 예.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그 상당히 국가의 수뇌부지만 대부분이 좀 굉장히 수척하고 굉장히 그 깡마른 모습이고 상당히 제가 봐서는 북한이 나름대로 겉으로는 굉장히 이제 자신감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제 계속되는 경제 제재 또 이제 이 김정은이가 이제 무기 개발 빨리 하라고 하는 다같이 이런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조금 이제 힘이 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경 노선을 하면서도 조금은 우리가 이제 시도한다면 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계속 그 잘못했다가 또 다시 조금 어떤 벌을 받고 다시 등장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그 북한의 군 수뇌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러니까 뭐 새로 막 그냥 그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바뀐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반성했다가 다시 오고 그래서 쭉 이제 김정은과 그를 중심으로 한 그 수뇌부들이 좀 이제 일관성을 갖고 가지 않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북한에서 핵실험 징후가 계속 관측이 되고 있고 언제 도발을 할지 그 시기에 대해서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핵실험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25일에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맞아서 이때 핵실험 감행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수많은 전망이 그동안 나왔었고 네. 38로스라든가 이제 미국의 그런 기관들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사실상 이제 김정은이가 결심만 내리면은 얼마든지 버튼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시기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지금 핵실험 얘기가 한 거의 3, 4주째 나오고 있는데 예. 오늘이 상당히 그러한 중요한 일이 될 날짜가 될 뻔했는데 사실 핵실험보다는 이러한 신형 무기, 특히 이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메시지를 전했고요. 예. 특히 며칠 전에도 이제 북한에 한 200여 명의 지금 외신 기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다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사실 핵실험 진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그것도 사실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실험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지금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 모두 좀 주의 깊게 북한의 향후 행동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이달 말에 도발할 가능성, 핵실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사실은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를 맞추는 게 중요하진 않다. 네. 사실 이제 북한은 지금까지 뭐 이런 데 나와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마다 뭐 미국에 대해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한국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압박을 한다, 또 내부 단계를 도모한다 이런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쭉 지나서 보면 예.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이 전부 성능을 향상
향상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지금 이제 6차 핵실험이 일어난다면 이거 상당히 제가 봐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날짜가 언제냐 그런 이벤트를 맞추는 걸 중시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수소폭탄과 같은 그런 강력한 그 핵 무기를 가졌을 때 또 이제 미국을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ICBM 또 근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따라 그런 좀 어떤 이 뭐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과제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펜스 미 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데 북핵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논의를 좀 중점적으로 잘 진행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제 예상하십니까? 생각에는 뭐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북한이 이제 압박과 개입으로 이제 북한 정책을 뭐 정리했다 이런 보도도 이제 뭐 봤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펜스가 조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네시아, 호주를 방문하게 돼 있거든요. 한국을 가장 먼저 온 게 아마 저는 이제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없으면 그 미국의 NSC 안보 회의를 거의 이제 가장 상석에서 주재하거든요. 본인이 현장에 대한 그런 그 현장 경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일본을 제가 조금 두 번째 가는 게 한국에 가서 실제 북한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지를 확실히 안 다음에 일본하고 가서 앞으로 이제 대북 그 대응을 통해서 일본하고 또 인도네시아, 호주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렇게 조금 그 실질적인 토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왔을 때 우리 그 뭐 대통령 대행 또 만납니다만은 또 국회의장 또 만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펜스한테 우리의 결의 북한 핵을 우리는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한미 연합이 어쨌든 철저히 해서 이거를 그 비핵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도발도 이제 막자 하는 결의를 좀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어떤 대화 오고 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도 아마 거론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교수님께서 앞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펜스 부통령이 이게 한반도를 찾아온다라는 건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고요. 또 와서 아무래도 지금 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군사적인 현 상황, 남북 간의 군사적인 현 상황이나 북한의 그런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브리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일본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주일미군 사령관과도 그러한 자리를 갖게 될 것 같고 또 주변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그러한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앞서서 했던 시진핑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 정상회담은 중국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한 측면이 많거든요. 중국이 사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얘기해야 될 것이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를 갑자기 확 들고 나오면서 이러한 문제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지금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북한 문제의 시급성과 그리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 과거 오바마 정부 때는 사실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북한과와 대화도 안 하고 그에 또 군사적인 조치도 취한 적이 없는데 반면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것을 다양한 옵션 그야말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대북 정책을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데 정확하게 일단은 경제와 정치적 제재에 초점을 맞췄는데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확히 좀 어떻게 노선을 봐야 되겠습니까? 예, 실제로 사실 군사적 그 제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뭐 일부에서는 이제 선제타격도 많이 거론됩니다만 선제타격 성공 가능성도 문제지만 이제 북한이 반발을 했을 때 뭐 서울이나 또 주한미군 또 뭐 나아가서 주일미군과 과감히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부작용에까지도 완벽하게 대비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군사적 옵션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중국이나 또 북한한테 우리가 대화를 하고 또 중국한테는 압박을 해서 북한 문제를 우리가 비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고요. 저는 그 군사적 조치 중에서 이제 중국이 만약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뭐 선제타격 같은 거는 굉장히 택하기 어려운 거지만 사실 이제 전술핵무기 재배치 정도는 사실은 미국이 상당히 그 좀 비중 있게 이제 그 다루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는 것은 이제
옛날에 소련이 쿠바에 이제 이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그 심리적 압박이 있거든요. 따라서 네.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을 좀 해서 북한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또 그런 그 쪽으로 움직이기를 바라고 또 조금은 그렇게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얘기 나온 김에요. 베이징 평양 간의 항공 노선을 잠정 폐쇄한다. 중국 측이 뭐 이런 CCTV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옛날에도 중국이 뭐 조금 이제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하니까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문은 항상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번에 뭐 이런 태양절에도 중국 사절달 보내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중 동맹 관계를 훼손한다든지 뭐 단절하는 그런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항공 노선을 폐쇄한 것은 어느 정도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조금은 이제 경미하면서도 조금 시그널이 있는 그런 그거니까 따라서 이제 뭐 북한 스스로가 조금 이제 중국의 압박을 좀 생각을 해서 협조를 하고 또 이제 중국도 미국한테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한반도 또는 동북아시아가 조금 대화와 이 타협을 통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얘기 나눠본 것처럼 베이징 평양 간의 항공 노선은 잠정 폐쇄하면서도 북한에 특사를 보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건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러한 입장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이제 미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아니면 핵실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레드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선을 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회담을 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은 만약 그런 것도 안 지킨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비군사적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그야말로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잠궈버린다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무역 제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이번에는 강력한 경고를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